4절 정부 실패 지금 82쪽이죠. 자, 교재를 보실 때요. 이제 처음에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보면은 참고 나와 있는 파트는요. 처음에 다 건너뛰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소화하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다 공부할 필요 없고 단계가 있거든요. 참고 있는 내용을 다 익히면은 뭐 행정이 퍼펙트예요. 하지만은 그건 오히려 안 좋아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지나갔어요. 단한컨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50%만 알아도 행정한 건 거의 완벽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50%만 알아도 돼요. 50%보다 더 이하로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개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세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세 문제는 어렵게 하지 않으면은 점수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위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조절력 문제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차적 목표는요. 일단 60점 도달한 것입니다. 처음에 뭐 있죠? 뭐 고득점 85점 이건 말도 안 돼요.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60점부터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60점이 도달하면 다음에 목표를 또 상향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아유 뭐 이제 등산 시작했는데 에베레스트 올라간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죠.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히말라야 한번 보고 왔는데 어우 참 춥겠더라고요 진짜. 겨울에 옷 사가던데.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좀 단계별로 좀 천천히 가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서는 뭐 다 빼고 갈 거예요. 자, 신행정 국가란 말을 이제 써요. 신행정 국가란 말은 왜 나오냐면 정부 실패 극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적 논리를 지금 계속 이제 형성하고 있잖아요. 기본적 논리란 게 이 시장이라는 개념이 출발이었어요. 시장이 출발이었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더라. 이것이 이제 정부 실패라고 불렀고요. 그럼 정부 실패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이것이 이제 이른바 신행정 국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신행정 국가란 것은 정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교재에서 쭉쭉쭉 넘어가면요. 어때요? 여기서 앞에 보면 뭐 서론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는데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역할이 변하다라고 해서 적국 국가에서 뭐 규제국가라든가 또 뒤로 가면은 국가 역할의 축소 그 다음에 시장 형성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다 지나가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쭉 지나가시고요. 어디까지 보냐면은 이제 86쪽에 정부 실패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직행합시다. 자, 정부 실패라는 것이 결국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정부 만능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예요. 왜? 70년대 유가파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유가파동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고 그다음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올라가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상황이 직면하다 보니까 또 재정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적되다 보니까 결국은요 정부 실패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요. 자, 이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 실패는 과연 무엇이고 왜 정부 실패가 발생할까? 그 원인은 또 뭘까라는 걸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질은 이거죠.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 6가지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제일 먼저 시장 실패가 첫 번째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다? 시장에서 뭐가 존재한다? 불완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독점이나 과점이 존재한 거죠.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그죠? 세 번째, 외부성, 그리고 공공재의 존재.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경기 침체라든가 또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 이런 거 이제 6가지 정도 정리했죠. 자, 이것이 시장 실패라면은 그럼 이제는 정부 실패가 되거든요. 그럼 정부 실패는 예와 예를 풀어간 건 논리가 비슷해요. 다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시장 실패는 말 그대로 어때요? 시장에서 실패인 거예요. 그럼 이제는요 정부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같은 맥락으로 쭉 풀어갈게요. 자, 첫째,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첫 번째 뭐였다? 독과점이 존재. 누가 독과점이죠?
그렇지. 기업이죠. 시장에서 기업의 독과점이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죠? 정부의 독점성입니다. 정부의 독점성. 자, 정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는 독점적 성격을 지니게 돼요. 그럼 정부가 독점적 성격을 지니게 되다 보니까요.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쟁이 상대가 없잖아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으면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는 절대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라이벤슈타인이 이걸 X 비효율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X 비효율성이란 말은요. 경쟁의 결여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태를 라이벤슈타인이 X 비효율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X 비효율성이란 말은 이게 이제 관리상 문제다라고 해서 이걸 관리적 비효율성 또는요 기술적 비효율성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 써요. 얘를 뭐라 썼다? 관리상 비효율 또는 기술적 비효율 이렇게 표현해요. 기술적 비효율 같은 말이에요. 자, 관리상 비효율, 기술적이란 말은 관리 기술을 얘기해요. 관리 기법상. 그래서 관리 기술상 비효율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경쟁이 없으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는요. 예를 들어서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굉장히 약한 겁니다. 물론 여긴 근본적 물음은 빼버리고 얘기할게요.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효율만 따진다면은 사교육이 좀 더 효율적인 건 맞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행정학을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오는 수준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3학년 과정까지예요. 근데 3학년 과정을 우리는 2달 만에 끝내요. 이거는 엄청난 효율성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3년이란 그 긴 시간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단지 이제 2달 만에, 이거 엄청난 효율성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질적으로 떨어지냐? 이렇게 물으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을 생략할게요. 괜히 또 교수님한테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한테 밀렸던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국가라는 독점적 형태를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죠. 자, 198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요, 효율성과 경쟁력의 부재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독점적 성격은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였다? 앞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불렀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그죠?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서 발생했죠. 자, 이제는 뭘로 보자? 정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정보의 편제, 정보의 격차라 불러요. 그럼 정보의 격차나 또는 편제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정보의 비대칭성하고 다른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다만 말을 이렇게 거창해서 쓸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정부와, 더 정확하게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에서 발생하죠. 관료와 국민의 관계에서, 자,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얘는 가지고 있죠. 이쪽은요, 잘 모르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국민의 뭐를 이해하나? 무지. 지난번 얘기했죠. 무식이 아니고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국민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왜? 얘가 얘한테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이때 관료가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관료가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관료가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관료가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을 관료의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이걸 다른 말로 대리손실이라고 불러요. 대리손실 중에 하나가 관료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해이해졌다. 기강이 해이해졌다. 원어는 이걸 위험이라고 표현해요. moral hazard 이렇게 써요. moral hazard. 도덕적 위험이다. hazard란 말을 우리가 위험 이렇게 많이 번역하죠. 골프 치는 사람들은 벙커에 빠질 때 해저라고 불러요. 해저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도덕적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직설적 표현은 뭐냐? 관료의 부패입니다. 관료가 국민이 잘 모르니까요. 어때요? 쓱 하더란 얘기야, 이게.
자, 이런 것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공부하면 경제에도 모럴 해저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경제학에서 얘기한 거는 시장에서의 모럴 해저드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공공 부분에서의 모럴 해저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는 개념보다 좀 넓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정보의 편제가 있고요. 이걸 우리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뭐가 되죠? 관료의 뭐가 된다고 했죠? 부패. 직설적으로 표현 관료의 부패예요. 일단 그런 의미만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앞에서 정리하다 보니까요. 외부 효과가 있었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성이라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외부성. 외부성. 외부성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 자, 제3자에게, 그죠? 대가나 이득을 받음 없이 제3자에게 이득이 오거나, 그죠? 손해가 오는 거죠. 제3자에게 이득이 왔을 때를 외부 경제, 손해가 왔을 때를 외부 불경제라고 불렀죠. 자,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이건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파생적 외부 효과가 있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자, 한마디로 딱 개념을 끊어보세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입니다. 무슨 뜻이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비의도적 부작용을 우리는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자, 개념은 이렇게 좀 정리해 두세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자,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자, 정부의 정책이란 것은요.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란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의도하고 만든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바람직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부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부수 효과에서 긍정적, 부정적 부수 효과가 있어요. 이 부정적 부수 효과를 이것을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어로 이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불러요. 사이드 이펙트.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본 거죠. 자, 어제부터 감기가 왔고요. 이제 감기가 오면은 이제 특히 코감기 같은 거 올 때 약을 먹으면 어때요? 잠 와요, 그죠? 잠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감기 치료하는 결과 외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의료 파트는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자, 뭐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 투여했다니까 머리털 다 빠지는 거죠. 부작용이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럼 정부의 정책이 이런 것을 가져온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오래된 정책 얘기할게요. 최근의 정책 얘기하면요, 너무 많아서 말하기 싫어요. 한두 개 아니고 더 많으니까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그리고 4대강은 가능한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들어야 될 얘기가 수없이 나오니까. 자, 일단 옛날에 보면은 신용카드 정책이 있었어요. 신용카드 정책은 언제 있었냐면은 김대중 맞아요. DJ 때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왜냐면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IMF 경기에 침체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의도는 뭐죠? 경기 활성화입니다. 그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정책을 해요. 신용카드를 쓰면은 우리가 소비가 촉진되는 건 대부분 알죠? 그죠? 내가 이제 뭐 빵 사러 갔을 때 현금을 주면은 3,000원 주면서 5,000원짜리 살 때는 망설여지지만은 카드일 때는 어때요? 시원하게 끌고면 되잖아요. 지름신이 쫙 내리잖아. 쫙 내리잖아. 그럼 막 질러. 자, 이게 이제 경기 활성화예요. 그리고 국세청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국세청 입장에 너무 좋은 게요. 이 과세의 근거 자료인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팍팍 올라가요. 옛날에는 세금을 부과할 때요. 흔히 이제 서비스 업종은 세금 부과하려면요. 근거 자료가 없으면 부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세무공무원이 와갖고 이래 보고 갔어요. 가게마다 있잖아요. 동성으로 쫙 다니면서 본 거예요. 1,500만 원, 2,000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인장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술 장사하고 뭐 이런 데는요 어때요? 오빠 빨리 와 이래갖고 이제 술 한 잔 드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전부 다 카드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 책임세는 쫙쫙 뭐야? 이게 올라간 거야. 조세가. 자,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죠. 바로 뭘까요? 맞아요. 신용 불량자가 양산됐어요. 그래서 이 신용 불량자가 400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신용카드만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이런 것이라든가 또 옛날에 보면은 이 전세권 임대차 보호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기한을 2년을 한 거예요. 원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임대차 보호라는 임차인의 보호라는 목적을 벗어나서 뭐가 있었다? 전세값 폭등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공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EBS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런 거 다 뭐예요? 정부 실패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은요 거의 뭐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그럼 왜 나올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결국 이거죠. 정책을 만들 때 뭐죠? 무리한 정책을 펴거나 인기 영합주의를 하거나 대선 공약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선 공약 우리도 몇 개 있었나요? 터무니없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전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50%를 주겠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지난번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죠?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 지급하자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20만 원씩 못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였다? 인기 영합주의 정책 때문에 나와요. 당선을 위해서 무리한 공약을 펼친 겁니다. 인기 영합주의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다. 즉흥적 결정이다. 이런 것이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 가져와요. 자, 다시 개념 정의 딱 끊어서요. 뭐라고 했죠? 파생적 외부 효과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부성이란 말이 있어. 내부성이란 말 쓰는데 이걸 다른 말로 사적 목표의 추구다 이렇게 불러요. 사적 목표의 추구. 내부성, 사적 목표의 추구. 자,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목표가 있어요. 사회적 목표와 조직 내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내부성이라고 불러요. 자, 사회적 목표는 이때 조직이라는 행정조직을 얘기해요. 행정부서예요. 행정부서 얘는 어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행정부서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관료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할까요? 조직 내의 목표를 먼저 추구할까요? 관료는 사회가 요구한 걸 추구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기 부서의 목표를 먼저 추구하겠죠. 그래서 관료가 자기 부서의 목표를 먼저 추구할 때 내부성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 사회적 목표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가 자기 조직의 목표만 먼저 추구할 때 그래서 이것을 내부성 또는 사적 목표의 추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외부성하고 지금 이제 구분하는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성을 구분할 것이 이건 내부성 그리고 또 한편 뭐죠? 파생적 외부 효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있어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비용 부담자와 편익을 보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예요. 자,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는 예컨대 일단 이게 상대적 편을 먼저 볼게요. 자, 민간 부문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말은 수익을 보는 자는 또는 편익을 보는 자는 이득을 보는 자는 여기에 상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걸 있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불러요. 자, 수익자는 편익을 보는 자는 이득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이 뭐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그럼 예컨대 우리가 야구장에 들어가려면 입장료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부문은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 이게. 이거는 민간이고 그죠? 민간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대가와 편익이 일치하거든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은 어떤 성격이 있다? 공공부문은 무임승차성이 발생, 무임승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이 어때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 낸 사람 따로 있고 이득만 본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무임승차의 문제예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것을 이제 비용과 편익이 불일치 이렇게 불러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하나만 더. 권력의 편제를 불러요. 권력의 편제. 자, 권력의 편제는 자, 이것은 특혜를 얘기합니다. 특혜로 인한 비리를 얘기합니다. 특혜. 대가성 비리를 얘기합니다. 특혜나 비리가 왔을 때 특혜 비리, 권력형 비리를 권력의 편제로 불러요. 권력형 비리. 자,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MB 정부 때 드디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자방. 4대강 사업. 그죠? 4대강 사업 비리. 두 번째. 자원 외교 비리. 마지막에 방위산업체 비리. 방산업체 비리. 이 사자방이라 부르죠. 근데 불행히도 전부 다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다 지지부진한데. 예컨대 방위산업체 비리가 있어요. 지난번 세월호 때문에 이게 드러난 거죠. 세월호 때 많이 나왔죠. 통영함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출동했으나 결국 되돌아갔죠. 왜? 통영함에 있는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 갖고, 또 왜 노후화됐냐니까 통영함에 대한 이것을 인간 내줬던 당시 해군의 관리가 뇌물 드시고 수십 년 지난 고물딱지를 붙였었다. 작동도 안 되는 걸 붙여갖고, 그죠? 대단히 큰 비리죠. 그래서 이거 보면 해마다 나오는 것이 이 방위산업체 비리예요. 그래서 탱크가 수륙 양용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한강 건너다 깔아앉아갖고 두 명이 이제 그래서 익사했어요. 원래 그 탱크는 있잖아요. 이 물리를 갈 수 있는 탱크예요. 양쪽에 이렇게 부력을 올려갖고 한참 가다가 기울어져갖고 꼴깍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비리 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리 조사를 찾아보니까 윗선에 누가 있고 그 윗선에 있고 누가 있었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이구 야 너무 크다 좀 덮어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깃털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사하다 보면 있지. 조사하면 나는 깃털이야. 이게 뭔데? 몸통은 저쪽에 있어 이런 얘기야. 그게 누군데? 말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어때요? 이게 정부 실패 맞죠? 정부가 비리가 통해서 그죠? 국가 자원이 지금 어때요? 낭비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통칭 우리나라 정부 실패예요. 행정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그럼 행정에서 얘기하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학은 현실의 정부의 정책을 찬양하는 학문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문제점이 뭔지 좀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 이게. 자, 이런 부분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참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거 있었어? 이 사자방이 뭐야? 처음 들어. 이러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교 시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그죠? 그래서 우리 실체는 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죠? 반복이 안 되지. 역사는 반복이 안 돼야죠. 근데 계속 반복되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부 실패 원인을 우리 이제 이렇게 한 6가지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여러분이 딱딱딱 기본 용어만 좀 메모해서 좀 챙겨두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것처럼 뭐죠? 정부의 독점성이 효율성을 저해하더라. 뭐죠? X 비효율성. 두 번째, 정보의 편제, 정보의 격차가 있었다. 이건 뭐죠? 개인적 비리입니다. 개인적 비리가 발생한 거고 이걸 도덕적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여기까지 개념을 만드세요 지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생적 외부 효과라 이거야 이렇게 나오게. 그 다음에 내부성이 있었고 비용과 편익이 불일치가 있고 마지막에 어때요? 권력의 편제. 그러면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의 편제하고요. 권력의 편제가 있어요. 둘 다 정부 실패예요. 둘 다 정부 실패야.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정부 실패가 범위가 커질까요?
어느 쪽 더 심각할까요? 이거 훨씬 심각하죠. 이건 권력형 비리야. 이쪽은 어때요? 개인적 비리야. 얘는 있잖아. 몇백만에서 몇천만원 드셔. 이쪽은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드셔. 종류가 조금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해설이 대부분 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정부 실패입니다. 둘 다 정부 실패. 어느 쪽이 더 크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정부 실패에 대한 논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주제는 뭐겠습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 실패에 대한 극복방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그 전에 88쪽, 89쪽, 88쪽에 뭐 참고 지나가시고요. 89쪽에 보면은 요약 정리라고 돼 있죠.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우리가 구분한 표가 하나 있죠. 89쪽에 그죠? 요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공부가 조금 더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 이제 과거에 많은 문제가 이런 방식이에요. 다음 중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 관련 없는 것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조금 더 많이 물 땐 박스형으로 물을 수 있어요. 몇 개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 또 기억,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참고는요.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는 정부 개입의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이다 라고 해서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참고가. 근데 아래쪽에는 89쪽 하단에 있는 내용은요. 수요와 공급이란 말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만 이해하고 갈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누가 된다? 서비스 공급자는 누가 된다? 정부가 공급을 담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을 담당한 자는 정부이고 그 다음에 이 공공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자는 누가 되죠? 시민이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뭐야? 요구하는 자야. 요구하는 자. 이건 뭐야? 수요라 부르죠. 수요자. 이건 누가? 공급자가 되잖아. 얘로 인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얘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자, 그럼 얘가 나오는 문제는 공급자로서 정부란 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 우리 앞에서 봤던 독점적 성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뭐야? 공급적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수요적 측면은요. 과다한 국민의 요구가 정부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과다한 국민의 요구가.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란 말은 포괄적 개념이고 추상적 개념에 불과해요. 5천만 명이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요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요구를 있잖아요. 모으는 장치가 필요해요.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모아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있잖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당이 발달한 정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는 이게 뭐가죠? 정당이 되는 겁니다. 정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모은 장치를 뭐라 부른다? 이익집단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익집단. 정당이나 이익집단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요구가 이렇게 모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정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 그래서 수요적 측면에서 뭐가 나온다? 정치인의 행태란 모습이 많이 나와요. 정치인들의 모습 같은 것이 뭐죠? 수요적 측면에서 정부 실패가 돼요. 자, 그래서 수요적 측면의 정부 실패와 공급적 측면의 정부 실패에 대한 뭐냐면 그냥 큰 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몇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확인한 겸해서. 자, 정부 개입의 수요적 측면이 있어요. 자, 수요적 측면에 보면요. 행정수요의 지속적 팽창이 있어요. 왜 팽창하냐면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므로 비통합적이고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 정책 보상체계 왜곡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뭐죠?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 활동을 팽창한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정치인들은 일단 어때요? 던지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말부터 던지고 보자. 자, 던지고 보자. 그래서 던지고 보니까 이 과정은 뭐냐? 무리한 공약의 남발이 나온 거 이게. 무리한 공약의 남발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챙겨지지 못해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로 있는 정책 보상이 뭘까요? 정치인들이 공약 남발을 통해서 얻는 정책 보상이 뭘까요?
표예요, 표. 이 뭐냐면요. 정책 보상이 바로 뭐죠?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어때요? 이 여론조사에서 이 인기에 대한 부분이 득표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무리한 정치적 보상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약이라고 부르죠. 공약이란 말이 아시죠? 공개적인 약속이 공약이지만 정치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빌공짜를 써요. 공약. 허무한 약속인 거예요. 허무한 약속. 그래서 정치인은 공약을 하지 않고 공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정부 실패의 한 측면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적 측면은 정치고요. 공급적 측면은 행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치인들은 단기적 이익을 중시한다라고 해요. 정치인들은 단기적 이익을 중시한다 이렇게 썼는데 정치인은 재선 가능성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장기적 국가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정치인들은 시간적 할인율이 높다 이렇게 써요. 정치인들은 뭐라고 돼 있죠? 시간적 할인율이 높다. 줄만 꺼보세요. 이해하기에는 조금 시간 걸릴 테니까 정치인들은 시간적 할인율이 높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자, 하나 구분하세요. 정치인은 장기적이에요. 정치는 장기적인데 정치인은 단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와 정치인을 혼동해요. 여러분들은 되게 어때요? 정치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죠. 정치인이 미운 거지 정치가 미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정치는 장기적이지만 정치인은 단기적입니다. 왜? 당선돼야 되니까. 기타 이익과 비용이 분리라든가 뭐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는 말들은 지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90조에 보시면요. 자, 정부 실패에 대한 극복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 정부 실패에 대한 극복적 방안을 얘기할 때 이 극복적 방안이 우리 앞에서 본 거하고 비슷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뭐냐면 자, 시장 실패의 원인별 대응 방식처럼 정부 실패의 원인별 대응 방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설명인데 아래쪽에 있는 표가 생장하게 있는 표고요. 위쪽에 있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위치를 바꾼 표예요. 그래서 인위적 위치를 바꿔갖고 사건 X파일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갈 건데 이 내용 역시 3회독 이후에 암기하세요. 3회독 지나고 나서 보세요.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적 목표의 추구, 또 권력의 편제, X 비효율성, 파생적 외부 효과. 이게 좀 이해가 잡히고 난 다음에 민영화를 할 것인지, 규제 완화를 할 것인지, 또는 보조금 삭감이 필요한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봅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요. 나중에 X, B 이게 뭐죠? 사건 X파일. 옛날에 X파일이라는 드라마 아닌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X파일. X파일 미제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X파일을 보면 사건이에요. 사건 X파일이에요. 사건 X파일, 사건 X파일.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정부 실패 극복안을 그 다음에 확장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면은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했죠. 그럼 이제 극복반을 얘기합니다. 극복반을 얘기하면서 앞에 이제 큰 것,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행정에서 설명한 것이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기업형 정부예요. 얘가 지향하는 기업형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속한 것이 자, 민영화, 규제개혁 이렇게 들어갑니다. 민영화, 규제개혁, 또 뭐 감축이라든가 보조금 삭감 이런 형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나와요. 신자유주의가 나오고요. 다음에 신자유주의라는 걸 좀 더 세세히 나누면 신보수주의라는 것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구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어때요?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또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일단 봐두세요. 자, 신자유주의란 말부터 합시다. 자,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란 말이 있어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 유행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자, 신자유주의란 1980, 90년대 영미 국가에서 유행하는 작은 정부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원래 신자유주의 모태가 신보수주의라 부르는데요. 신보수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것이 1979년 영국에서 집권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철의 여인 대처, 마가렛 대처가 있어요. 대처의 통치 철학을 대처리즘이라 불러요. 이 대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차하기 때문에, 대찬 여성이기 때문에 대처예요. 아주 대차 사람인데요. 12년, 거의 한 13년 정도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처의 어떤 개혁이 있어. 이것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그래서 1980년에 집권했던 미국의 레이건이 역시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꿔요. 그리고 책에 언급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이제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사회 흐름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뭐죠? 작은 정부론입니다. 작은 정부. 그래서 이걸 신자유주의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공공관리인데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한 것을 기업형 정부라 부르죠. 그럼 기업형 정부가 뭐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죠? 그죠? 앞에 우리 봤잖아요. 고객지향적 행정. 이런 거 봤잖아요. 기업형 정부 이거 봤던 내용이잖아요. 자, 이 기업형 정부란 말이 있습니다. 자, 기업형 정부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은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원래 이 용어는 1992년도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사람이 이 정부 재창조라는 책에서 기업형 정부란 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재창조론에 의하면은 기업형 정부로 정부가 재창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표와 같은 말이 이제 표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오스본 게블러는 이 전통적 정부는 바뀌어져야 된다. 재창조돼야 된다. 재창조가 돼야 된다. 어떻게? 기업형 정부로. 그래서 오스본과 게블러는 전통적 정부는 기업형 정부로 재창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때 전통적 정부가 가진 특징과 기업형 정부가 가진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의 가장 대표적 표현은 우리는 지난번에 정리한 겁니다. 자, 다시 전통적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다, 소유자 중심이다? 공급자 중심이지.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정부였어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 주도예요. 정부 주도 또는 관료가 주도하는 거죠. 정부나 관료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업형 정부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죠.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을 시민이나 고객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자, 이거 우리 했던 거죠. 수요 공급에서 했던 거죠. 다시 좀 더 우리가 더 붙이면은 자, 투입보다 산출, 과정보다 결과, 규칙이나 절차는 같은 거예요.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임무나 성과라고 했죠. 이제 봤잖아요. 투입보다 산출, 그죠? 과정보다 결과,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임무나 성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임무나 성과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서 플러스 해갖고 좀 더 들어갑니다. 자, 노젓기란 말이 있고요. 다음 상한 말이 방향잡기라고 불러요. 노젓기와 방향잡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전통적 정부는 노젓기 기능을 중시했다 이렇게 쓰고요. 기업형 정부는 방향잡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노젓기와 방향잡기라고 표현해요. 자, 노젓기와 방향잡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자, 국가가 하는 역할이에요. 국가 하는 역할인데요. 자, 이 배가 있어요. 배를 뭐로 보냐? 국가로 보는 거예요. 배를 국가로. 그러면은 배라는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 이 노를 젓는 건데 이 노를 젓는 것을 누가 했다?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란 배를 노져가는 역할을 정부가 했던 거예요. 그래 문제는 이제 국가의 기능이 커지는 겁니다. 국가의 기능이 또 왜 커졌나 물은 뭐죠? 20세기 이후에 사회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진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있잖아. 이제 이만한 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만한 배가 커진 거예요. 자,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거란 말이에요. 국가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요. 이것을 노를 저어가는 것을 노젓기를요.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어때요?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정부가 이 큰 배를 다 노를 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젓기 기능을요. 정부가 했던 것을 정부가 이제는 다른 파트로 넘겨라 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로? 민간으로. 정부가 했던 역할을 민간으로 넘겨라 이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르죠? 예, 이걸 민영화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정부가 했던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세요. 민영화. 이 민영화가 있고요. 그러면은 정부는 뭐 하실래요? 정부 뭐 할래요? 민간 다 넘기면 정부는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세요. 정부는 뭐 해라? 방향을 잡아주세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스티어링, 로잉 이렇게 표현해요. 스티어링, 방향 잡기. 어떤 사람이 이걸 키잡이 이렇게 불러요. 조타수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젓기 이렇게, 노젓기 아니에요. 조타수, 선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선장. 조타수가 사실 나도 잘 몰랐어요. 세월호 이후에 조타수를 명확히 알게 됐죠. 조타수는 선장이 직접 해야 된다. 위험한 지역일 땐. 그걸 이제 초보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 배가 뒤잡혀. 배가 뒤잡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메르스가 있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피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나는 배가 있잖아. 왜 무너지는지, 균형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균형 잡기 위해서 물에 어떻게 들어간지 선박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던데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안 가나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건가요? 사실은 이런 뭔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왜? 이런 느낌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발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월호가 엎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노후 선박을 들어가겠어 그럴 수도 있고 노후 선박을 들어와도 좋은데 그 다음에 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안 지켜서 그런 것도 있고 과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면 어때요? 여기에 따라서 대처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게 다음에 정책이 반영이 되면 좋은 사회잖아요. 근데 매번 똑같은 것이 나오고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결국 이제 안에 있는 사람만 체포 구속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도를 바꿔야지. 행정의 본질은 뭡니까?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구분합니다. 방향 잡기라는 말은 방향을 잡는다라는 말은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노를 전다는 얘기는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비스 생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비스 생산. 이것을 서비스 생산 또는 서비스 공급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방향잡기, 노젓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구분했을 때 정책과 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쉽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때요? 서비스 생산이나 전달을 불러요. 이때 전통적인 정부는 정책의 결정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고요. 집행은 누가 한다고? 얘도 정부가 하는 거였어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업형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자는 얘기죠? 정책은 누가 결정하자고요? 정부가 여전히 하는 겁니다. 정부가 여전히 하는 거고요. 이거 뭐지? 노젓기를 누가 하자고 했어요? 민간이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민영화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책과 집행이 분립니다. 자, 종래는 누가 한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정부는 정책만 결정하고 노젓기는 민간 넘겨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민영화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통신에 관한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합니다. 더 정확하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정책을 결정합니다.
자, 미래부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통신 서비스 누가 제공하죠? 이 통신 서비스는 현재 알다시피 민영화된 세계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K를 쓰든지 그죠? LG를 쓰든지 KT를 쓰든지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구나. 제사 이렇게 해서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통신에 대한 정책은 정부 회사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정보통신이라는 파트도 전파란 건 자원이 유한한 자원이에요. 전파란 거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부가 독점하는 거 이게 정부가 독점한 걸 누구한테 민간업체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마다 어때요? 주파수 분할에 대한 경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K 받았을 때 뭐 1조인가 2조인가 이렇게 해서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받고 얘한테 어때? 얘한테 어때? 슬쩍슬쩍 있잖아요. 또 다시 이제 재판매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받기 위해서 전쟁이거든, 이게. 주파수 전쟁.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정책과 집행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정책과 집행의 분리. 민영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책을 민영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서비스 개념을 민간에 넘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인력은 어느 쪽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정책 결정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집행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란 게 방향만 잡아주니까 정부 규모는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힘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작지만 효율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제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책과 집행이 분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문제점을 하나만 미리 하나 딱 지적할게요. 원래 결정과 집행은 한 사람이 해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분할되면은 나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누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지?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형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이죠 신공관리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였다? 이 책임성 소재의 불명확성입니다. 누가 책임지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이런 건 마찬가지 치안도 있어요. 치안의 문제가 경찰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게 많이 넘기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누가 책임지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다음 후속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건 뭐 차후에 제기하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 중에 바로 뭐죠? 정책과 집행의 통합 분리. 정책과 집행의 분리예요. 분리. 정책과 집행의 분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썼다? 노적기에서 방향잡기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도 물론 한 문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형 정보의 이제 특징이라는 걸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감축관리라든가 민영화라든가 규제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감축관리 민영화 규제가 있는데요. 감축관리 컷백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요. 근데 감축관리란 말이 결국은요 왜 나오냐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정 적자.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재정 적자. 그 다음 효율성의 저하.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감축관리인데, 자, 감축관리 대도 요인에 있죠. 그래서 재정 적자 때문에 나와요. 그럼 감축관리를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 해서 보면 정책 종결, 기구나 인력의 축소, 예산의 감축,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지금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정책 종결도 새롭고 기구의 축소도 있고 예산의 감축, 연기준 예산, 일몰법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건 차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림만 그려놓고 가면 돼요. 미완성의 그림만 딱 그려놓고 나중에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요 민영화가 있고 규제개혁이 있어요. 민영화 규제개혁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요 민영화의 개념과 규제개혁은 우리가 뒤에서 다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입니다. 뒤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가 두 개 있었죠. 뭐였다? 민영화 규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끊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잠시 후에 민영화부터 이어서 합시다.